이번 시간에는 소방학개론 실정 동형 모의고사 6회차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차분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의용소방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의용소방대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정년하면은 65세까지입니다. 설치 운영권자 하면 소방서장하고 시도지사고요. 자, 임명권자에서는요. 의용소방대장하고 부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의용소방대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임무입니다. 임무는요. 뭐뭐뭐뭐뭐 보조하는 게 임무입니다. 임무이자 업무입니다. 즉 주관적으로 뭘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비상근에 자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적 봉사적 개념에서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구성하되 설치, 정원, 복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장, 본부장이 정한다. 자, 이런 것들은 서장, 본부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설치 운영권자가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고요. 2번 볼게요. 의용소방대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율적인 봉사단체를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볼게요. 의용소방대는요. 민법상 법인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조직된다. 벌써 이 지문과 이 지문이 상충이 되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의용소방대는 일제감정기에 소방조에서 비롯되어 경방단의 이름으로 운영되어져 오다가 1958년이죠. 소방법을 제정하면서 그 설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이건 뭐 전체적인 역사적인 개념까지 물어봤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년과 임무와 그 다음에 설치 운영권자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될 일반 원칙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번 긴박한 상황에서는 환자 우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이건 응급구조사뿐만이 아니라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조자들, 구조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우선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안전이, 즉 구조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구조자를 구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은 구조자가 요 구조자로 전환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진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1번에서 보시면 긴박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은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최우선까지는 왜 나의 안전도 보장이 돼야 돼요. 내가 구하러 들어갔다 내가 내 안전을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은 요 구조자도 있는데 나도 요 구조자가 돼요. 그럼 일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2번 부상 상태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응급처치와 함께 관계기관인 119 구조대, 119 구급대, 경찰, 병원 등의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소방대 119 구급차는 무료로도 이용이 된다. 3번 의식이 없는 환자, 심한 출혈 환자, 복부 부상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구에는 경구가 입이죠. 경구에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는다. 일단 자, 누군가 기절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 상태에다가 음식물을 잘못 넣으면은 이게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심한 출혈이 있거나 뭐 이렇게 복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뭘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4번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의료법에 이렇게 정해져 우리나라는요. 사망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사망이 아닌 이상은요. 기본적으로 사망 판정은 의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료법에 정해져 있어요. 응급구조사 판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 1번만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요.
세종 8년입니다. 세종 8년이면 1426년이라는 특징이 보이고 이때 가장 큰 특징은 금화도감 아니면 수성금화도감이에요. 자, 최초의 소방관서라는 말이 나와서 소방관서를 할 수 있는 금화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이 금화도감의 화재 대책이 아닌 것은 금화도감의 화재 대책의 대표적인 거는요. 심폐를 발급했다. 그 다음에 화재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그 정도가 가장 핵심인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통금 시간이 시작되면 불을 끌어가는 사람에게 구화폐, 즉 그 신분증이죠. 신분증을 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2번 화재가 발생하면 소라 껍질로 만든 나무 나팔을 불었다. 자, 이거는 요때는요. 나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종을 쳤습니다. 종.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화재를 진화할 때 군인은 병조에서 감독하였다. 일단 금화도감은 병조 소속이고요. 금화도감이 수성금화도감이 되는 순간부터 공조로 넘어갑니다. 공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게요. 병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조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국토교통부 뭔가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하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각 관아의 노비는 한성부에서 감독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거죠. 화재가 발생하면 소라 껍질로 만든 나무 나팔을 분 게 아니고요. 종을 울렸습니다. 종. 화재를 전파를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섬유화재에 대한 연소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섬유화재에 대한 연소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나일론은 지속적인 연소가 어렵고 용융하여 망울이 된다. 예,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2번 면은 식물성 섬유로서 연소가 쉽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3번 모는 동물성 섬유로서 연소가 어렵고 연소 속도가 느리다. 자, 그 다음에 4번 폴리에스테르가 나옵니다. 폴리에스테르는요 연소 속도가 쉽고 약 250도에서 이내에서 망울이 된다. 250도가 아니고요. 250도를 좀 넘죠. 상해하는 256도에서 292도 사이에서 인하해서 망울이 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소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뭐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일으키기 전에 연소해서 용융된다라는 특징을 보인다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섬유 화재와 관련된 이론들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음 5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약제별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을 물어봤습니다. 충전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거는요. 어떤 논리라든가 과학적 근거 물론 과학적 근거는 있지만요. 그 근거를 따지기보다도 그 용량에 맞게 무조건 암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계포 소화약제다. 그러면은 20리터다. 화학포 소화약제는 40리터다. 강화액 소화기는요 60리터다. 물 소화기는 80리터. 자, 기계포하고 화학포는 같은 포소화약제인데요. 포소화기인데요. 포소화기에서 화학포는 80리터고요. 기계포는 20리터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40리터라고 써있는 화학포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기계포는 포 중에서는 기계포가 20리터가 맞고요. 물은 80리터 소화약 충전하게 되어 있고요. 강화액 같은 경우는 60리터고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30kg을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50kg을 충전하게 되어 있고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20kg 이상을 한 번 충전할 때 충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는 이건 같은 포이지만 20리터, 80리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두 개는 맞는 거고 이거 외에도
할로겐 화합물과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기들 한번 충전할 때 충전 양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분말형 소화기입니다. 소형 분말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자, 분말형 소화기라는 거는요, 바닥으로부터 기본적으로 1.5m 높이에 설치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소화기구는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에 비치해야 된다가 기본적으로 소화기 비치에 관련된 법령과 관련돼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1.5m면은 가슴 높이쯤 되겠죠. 그래서 소형 분말 소화기 이런 것들은 1.5m다. 이거는 그냥 뭐 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한 것들은요, 뭐 논리나 근거 이걸 따지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만들 때의 논리 정도는 있죠. 사용하기 잡기 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밀폐된 공간 등에서 가연물이 외부로부터 열원의 공급을 빌리지 않고 물질 자체적으로 열을 축적하여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을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외부의 열원 없이 본인이 열만 끌어올려서 불이 붙는 겁니다. 실내의 자연발화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연발화는 시험에 나오면 원칙적으로 방지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자연발화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고 응축열 흡착력이 높아서 열을 잘 모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 유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을 계속 끌어올리다가 불이 붙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통풍이, 자, 방지 방법입니다. 그럼 통풍,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밀폐에 대해서 막아야 돼서 통풍 잘 안 돼야 된다. 통풍도 잘 돼야 되고요. 습도는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습도가 낮은 곳을 피한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틀린 답이 되겠죠. 자연발화는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습도가 낮추는 게 방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낮은 곳을 피한다가 아니라 높은 곳을 피한다가 돼야 됩니다. 3번에 태적 수납 시 열을 분산시켜, 즉 통풍만 잘 되게 돼도 태적 수납 시 열은 잘 분산됩니다. 그 다음에 발열 반응에 정촉매 작용하는 물질을 피한다. 특히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뭘 많이 틀리냐면 정촉매 니꼬르 촉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이 하나 붙습니다. 부촉매예요. 부촉매는 소화 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촉매, 촉매는 같이 가는 거고요. 부촉매는 따로 간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은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는 곳이지 낮은 곳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소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자, 연소의 3요소 하면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가연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연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 혹은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3요소를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기, 조연성 물질의 대표적입니다. 공기나 산소. 그런데 이번에 질소가 나왔어요. 질소는 소화 약제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발화 에너지, 에너지원. 여기 에너원이라고 했는데 에너지원 정도가 되겠죠. 4번에 가연물 이렇게 되죠. 가연물은 뭐 고체나 액체나 석유나 뭐 이렇게 다르게도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연물, 조연성가스, 에너지원. 자, 여기에
플러스 연쇄 반응이 들어갔다. 그러면 4요소라 그랬고요. 이거를 제거하는 소화 방법은 제거 소화. 이거를 제거하는 것들은 질식 소화. 이걸 없애는 건 냉각 소화. 이거를 억제시키는 거는 억제 소화 혹은 부촉매 소화라고 해서 요 네 개가 또 4대 소화 효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폭발의 선행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자, 폭발의 선행 조건은 급격한 압력 발생이며 이미 압력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화학적 폭발. 자, 폭발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개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물리적 폭발 그리고 화학적 폭발입니다. 물리적 폭발의 대표 주자는 증기 폭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상 우리는 응상 폭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구분점은 자, 여기는 화염이 없다라는 특징을 보여요. 화학적 폭발은 그럼 화염이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겠죠. 화학적 폭발의 대표적인 예는 기체 폭발입니다. 혹은 증기운 폭발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응상이 아니라 이것도 기체 폭발로 나누죠. 이거를 기체 폭발을 대표적인 예로 들지 않고 그러면은 가스 폭발로 예를 들게요. 예. 가스 폭발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 폭발이나 증기운을 잡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체 폭발. 기체 폭발이라고도 하고 기상 폭발입니다. 기상 폭발. 그래서 응상과 기상에 가장 대비되는 것들은 화염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을 분류한다.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자, 산화 폭발은요, 화학적 폭발이고, 증기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고요. 분해 폭발은 화학이죠. 중화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 되겠죠. 그럼 9번의 답은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만 물리적 폭발이고요. 나머지는 다 화학적 폭발 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와 화학의 가장 큰 차이는 좀 이 문제에도 나오듯이 화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응상이냐 기상이냐 그리고 기체 폭발이냐 혹은 증기 폭발이냐 증기운 폭발이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요. 과연 물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작은 에너지로 연소하는 것을 최소 발화 에너지라 한다. 그런데 가연성 혼합가스의 농도가 짙고 연소 범위 내에 가까울수록 작은 에너지로 연소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얘기는 이 문제의 숨은 뜻은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좋아지는 조건을 찾으라는 건데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좋아지려면요. 열 전도율은 낮아야 돼요. 낮아지는 거는 대체적으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열 전도율이나 활성화 에너지 혹은 점화 에너지 이건 낮아져야지 열 전도율이 이게야 가연물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열 전도율이라는 거는 열을 내가 밖으로 뺏기지 않고 안고 있다 그랬습니다. 열 전도율은 낮아져야 발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높아지면 내가 열이 없어요. 다 밖으로 빼냈어요.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 나한테 불을 붙이려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격에 꽁해서 뭘 받으면은 움츠리고서 혼자 여기 열을 다 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툭 건드려도 터지죠. 그런데 제가 성격이 활달해서 에너지를 다 반출했어요. 그게 열 전도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외지간한 반응에 자극에 반응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낮아질 때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높아질 때이기 때문에. 2번
산소 분압이 높아질 때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산소 분압이 높아졌다라는 건 친화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작아지는 거고요. 압력이 상승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 불을 붙일 때도 자, 제가 이걸 누군가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바로 이 옆에 있어요. 그럼 전달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쪽 끝에쯤에 누가 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압력을 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내 옆에까지 끌어왔어요. 그럼 전달하기 쉽죠. 근데 이거는 지금 리모컨을 전달하는 건데 열이나 불이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상승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좁혀지면 당연히 발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불이 잘 붙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4번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거는 활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활성도는 당연히 높아지면 불이 잘 붙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은요. 위험물의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첫 번째 열 전도율이 나옵니다. 열 전도율은요. 작을수록 자연발화. 즉 열 전도율은 좀 전 문제에서도 풀었었습니다. 꽁하고 에너지를 열을 받은 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톡 건들기만 해도 터질 정도의 열을 계속 모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자연발화하기가 쉽다. 퇴적 방법은요. 열 축적이 용이하도록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으며 자연발화하기가 쉽다. 자, 공기의 유통은요. 유통은 잘 안 되고 일단 유통이 잘 된다라는 거, 공기가 흐름이 좋다라는 건요. 거기 밑에 있는 에너지를 다 뺏어간다는 소리예요. 열들을. 자, 공기 유통이 잘 될수록 열 축적이 용이해서 자연발화하기가 쉽다. 잘 안 될수록, 적재될수록, 밀폐될수록 당연히 열 축적이 용이하게 돼서 이거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발열량은 열량이죠. 이건 활성도하고도 같은 말인데 발열량은 클 경우 자연발화하기가 쉽다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물을 안개처럼 무상으로 방사해서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시켜 공기의 접촉을 막아 소화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복 소화라는 건요. 자, 무언가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 예컨대 자, 촛불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끄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피복 소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유화막을 형성해서요. 방열 방진도 하고 질식도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유화소화다라고 유류 표면에다 던지는 거기 때문에 유화소화를 기본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희석소화는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 그래서 수용성 기름 같은 경우들은요. 자,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옆구리 표면화 이 아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물을 공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의 농도가 계속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희석소화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 튀김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상온의 기름을 넣든지 야채 같은 걸 넣든지 뭐 해갖고 온도를 낮춰주는 거 이런 것들도 희석소화의 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촉매 소화는 억제 소화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자, 화학적인 억제 반응에 의해서 불이 연쇄 반응으로 번져나가는 걸 막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라든가 청정 소화 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연쇄 작용을 계속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교재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피복 소화랑 가연물 주위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연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유류 표면에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표면에 유화층을 만들었다. 그럼 유화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유화소화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까지 넘어가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가연성 유류는 대부분
수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인하점이 낮으며 가연성 액체에 열이 가해져 발생한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해서 연소 범위 안에서 점화원 등과 접촉할 경우 빨리 인하하게 된다. 다음 중 유류화재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지문 되게 길게 썼는데요. 맨 끝에만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유류화재 이상 현상에 대해서 찾으세요. 사실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오일 오버는 탱크 내의 유류가 50% 미만 저장된 경우 화재로 인한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한 탱크 폭발 현상으로 가장 격렬하다. 오일 오버하면 특징이요. 처음에 이 블레비하고 비슷한 개념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유류가 50% 미만 차 있고요. 이게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격렬한 현상을 보인다. 두 번째, 보일 오버가 나옵니다. 보일 오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항상 찾으셔야 되는 게 보일 오버는 하단에 물이 끓어서 비등해서 넘쳤다라는 말을 찾아야 돼요. 자, 일단 B점이 불길이나 중진류 중에 탱크 바닥에 찌꺼기와 함께 있는 물. 그럼 일단 이거는 맞는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끓어 수분의 급격한 부피 팽창에 의해서 기름을 탱크 외부로 넘치게 하는 현상을 보일 오버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링 파이어와 플로스 오버가 나옵니다. 링 파이어라는 건 유류 탱크 표면에 벽면을 따라 엔젤링처럼 이렇게 귀걸이 링 모양으로 불길이 있다. 한번 그럼 이거는 불을 끄려고 포를 던졌는데 재발화돼서 그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오버는 답을 찾는 방법이 화염 동반 없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링파이어 찾아보시면요. 일단 유류 표면에 물 분무나 포를 방사해서 탱크 벽면 측은 산소가 차단이 되지 못해서 포등이 귀걸이처럼 양쪽으로 불길이 남아있는 현상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4번 플러스 오버.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 뜨거운 열에 의해 넘치는 현상으로 화재를 수반한다.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화재를 수반한다 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에서 열에 의해 기름만 끓지 않고 기름과 물이 약간 혼합된 상태에서 함께 끓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아스팔트 같은 중진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통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바닥에 물이 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아스팔트를 붓는 차가 와서 여기다 아스팔트를 부었습니다. 그럼 이 물과 만났습니다. 그럼 순간 이 물이 증기화되겠죠. 이렇게 차고 올라가다 보면 물이 증기화돼서 이거를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넘칩니다. 이거는 화재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플러스 오버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도시가스고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LPG는요.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이건 프로판가스나 부탄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가장 또 일반적인 특성은요. 액화 천연가스는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뜹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LNG는 자연발화 온도는 약 400도씨로 LPG보다 비교적 안전하다. 자, LNG의 자연발화 온도는요. 400도가 아니라 600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론 유출되면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LNG가 LPG보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죠. 600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LNG와 도시가스는 모두 메탄이 주 원료다. LNG가 도시가스고 도시가스가 거의 LNG죠. 그래서 주성분은 메탄이 주 원료입니다. 맞습니다. 3번
LPG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지만 용기 내 압을 6에서 7kg per 제곱센티미터로 가압하면 쉽게 액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 부탄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부탄가스 통 안에 있는 거는 이 압력을 주었을 때 부탄가스 안에 액체죠. 근데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 기체가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 거고요.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대략 부피가 250배 정도 늘어납니다. 액체였을 때 만약에 1kg이었다. 그럼 그게 기화된다. 그럼 250배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은 가스 누설 경보기는요. LNG는 천장면에서 하방으로. 자,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LN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떠요. 그래서 천정 밑에다가. 그 다음에 LPG는요. 지면에서 하방으로. LPG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공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30c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틀린 얘기죠. 1번은 400도가 아니라 600도 씌어야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어서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은 빠르면 출하 후 5분에서 10분 후에 플래시오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실내 온도는 몇 도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플래시오버 상태에서 실내 온도는요 800에서 1000도고요. 최성기 때는 보통 1100에서 1300도가 최성기 때 온도고 플래시오버 때는 800에서 약 1000도씨 정도의 온도를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서 예컨대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플래시오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별다른 뭐 약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시험 만약에 본 시험에서는 저거를 PO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뭐 이렇게 확정된 약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 쓰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저렇게 나오면은 플래시오버구나라고 생각하고 답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소화약제 중에 사용 후에 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일단은 포소화약제. 포는요 수계입니다. 가스계입니다. 가스계입니다. 가스계예요. 그럼 일단은 원칙적으로 요렇게 3개, 가스계 3개는요, 오염이 덜 되는 겁니다. 비교적. 덜 되는 게 3개가 있고요. 자, 일단 그 중에서 분말. 분말은 가루예요. 털리면 털리는데, 일반적으로 기계나 정밀기계에 있는 데서 안 쓰기로 돼 있죠. 왜냐하면 털려도 완벽하게 털리지 않게. 분말, 포는 뭐 애초부터 분말도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소화약제하고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에 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입니다. 왜냐하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요 오존가스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환경오염 물질이.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면 일단 이산화탄소가 되고, 사실 오염과 관련돼서 이 오염이 이 문제에서 예컨대 대기 중 오염이다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할로겐이 맞는 거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발생했다고 해서 소방 대상물이나 그 물건 자체에 오염을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거는 공기 오염을 좀 남긴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화약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계와 가스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계는요 강화액부터 산, 알칼리, 그 다음에 포나 폼, 그 다음에 수성막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계는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하고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청정 소화약제,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제 정도. 분말을 가스계에 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도로 구분하셔서 하셔야 되고, 특히 이것도 암기하실 때
강화액 소화약제하고 이 안에다가 각각 넣는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 수계에서. 수계에서는 뭐 부동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넣죠. 뭐 점증제부터 증점제까지. 그래서 어떤 거 넣는지까지 정확하게 필수적으로 암기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17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17번은 소화기 적응성에 대한 표시 색상입니다. 표시 색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나왔는데요. 자, 1번 보시면요. 일반 화재용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화재를 할 때는 색상부터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좀 좁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넘겼다가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자, 화재는요, 기본적으로, 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가 원칙이고, 2급 화재 하나 정도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A급 화재는요, 자, 일반 화재입니다. 백색으로 표시돼요. 이건 백색은요, 바탕이 백색의 동그라미 있고, 글씨가 가운데 안에 뭐 A자라든가 검은색으로 쓰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일반 종이나 목재 등이 있는 거고요. 자, B번은 B급 화재는요,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B급 화재는요,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그리고 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휘발유. 대표적인 게 휘발유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C급 화재는요, 전기 화재입니다. 이거는 청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변전실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럼 D급 화재는 뭐냐?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이거는 무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2급 화재는요, 이거는 가스 화재입니다. 자, 이것도 근데 우리나라는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가스 화재다. 근데 이거는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색상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이 색상 잘 보고 하나하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 17번 문제 보시면요. 소화기 적응에 대한 표시 색상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일반 화재입니다. 백색 원형 맞죠? 흑색 물자. 그리고 A라고 하고 뭐 이 글씨는요. 그냥 A라고만 표시해야지 뭐 일반이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써준 거예요. 자, A라고 표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유류화재는 적색 원형 안에 적색 문자가 아니고요. 황색 바탕 안에 흑색 물자죠. 흑색 물자로 B라고 표기하고요. 별도로 유류라고 한글로 써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류라고 써 있는 거고요. 3번에 전기 화재는요. 청색 원형 안에 흑색 문자 그리고 C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스 화재용은요. 황색 원형 안에 흑색 물자. 아까 가스도 그렇게 표현한 황색의 흑색 물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급 화재. 이거는 뭐 전체 표준 기준으로 나눠서 2급 화재고요. 화재 적응으로 다닐 때는 사실은 여기 B급 화재로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2급 화재가 맞습니다. 이건 국제 표준 기준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B급 화재로 분류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2급으로 분류하는 걸로 이렇게 원 규정은 돼 있기 때문에 2급 화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색 원형 안에 흑색 문자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B로 갑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가스 화재가 아니라 금속 화재야겠죠. 이거 문제가 약간 출제하시는 분이 뭐 아주 정교하게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금속 화재는요 무색이고 원형 안에 무색입니다. 무색으로 표시하고요. 금속 화재, 건조, 분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색으로 표시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은 사실은 뭐 좀 정교하게 한다면 이 뒤에 거 다 빼고 그냥 색상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니까 예, 그 의도에서 일단 가장 크게 틀린 건 2번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대형 피난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무창증, 숙박시설입니다. 자, 유도등은 판매시설, 관람장, 공연장, 지하상가 등은요. 대형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의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매시설만이고 다중이용업소는요. 소형 피난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무창층하고 숙박시설은요. 중형 피난 유도등을 설치하는 대상이다. 대형은 판매시설만이고 이거는 소형 이거 두 개는 중형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판매시설만 해당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소방 건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 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한 층의 면적만 얘기하는 거고 그 층의 면적을 싹 다 더했다? 그럼 그게 연면적입니다. 주요 구조부란 바닥, 지붕, 들포, 내력벽, 주계단, 기둥을 얘기한다. 자, 불연 재료란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아, 알루미늄, 유리 등 같은 것을 말한다. 즉 불에 아예 안 타는 거죠. 4번 고층 건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자, 사실 이 문제도 소방에서 건축법 문제를 좀 물어봤어요 지금. 그래서 좀 일단은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이 건축법상의 고층 건물이 되는 거고요. 50층 이상하고 200m 이상이면은요 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되려면 30층 이상 120m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 50층 이상 200m 이상은요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소방법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정한 겁니다. 예.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방용수 설비로서 대규모 건축물이나 대형 고층 건물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 등에 만든 소화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3m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m가 아니라요 2m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죠. 2번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 3번은요.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 압력이 0.15 MPI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번 수원의 수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수송 장치에는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수원의 높이가 펌프보다 낮다 그러면 가압수송 장치로 올림 장치를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요. 1번 같은 경우도 3m가 아니라 2m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방용수 설비 이거는 그 소화수조 같은 경우는 소방대가 일단 점령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소방학개론 6회분 저하고 같이 다 풀어보셨는데요. 물론 문제 중에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요.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푸실 때 제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철저하게 암기하시면은 올해도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들 하셨습니다.